어제 스타벅스 카드에 3만 원을 충전했습니다. 오늘 아침 확인해보니 그 돈은 여전히 카드 안에 있지만 이미 제 돈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스타벅스가 그 돈으로 이자를 받고 있고 투자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최근 6년간 스타벅스가 고객 선불 충전금으로 쌓은 돈은 2조 6천억 원, 이자와 투자 수익으로 벌어들인 돈은 408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관리하는 금융당국은 없어요. 왜냐하면 스타벅스는 금융회사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충전한 돈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누군가의 수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지금부터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스타벅스 앱을 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뭔가요? 별개수죠. 몇 개 모았는지, 몇 개 더 모으면 무료 음료를 받는지, 골드 등급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아니라 별로 말이죠. 아메리카노 한 잔이 4,500원이 아니라 별 하나가 되는 순간 우리 지갑은 이미 스타벅스 시스템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걸 행동경제학에서는 프레이밍 효과라고 부릅니다. 같은 정보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소비자의 판단이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스타벅스는 소비자들이 비싼 커피를 샀다가 아니라 별을 하나 얻었다는 프레임을 씌워 구매를 정당화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는 행위 자체가 즐겁고 그 즐거움이 반복되면서 소비가 습관으로 굳어지는 현상이죠.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카페인이 각성 효과를 주고 달콤한 맛이 기분을 좋게 만들고 따뜻함이 위로가 됩니다. 이런 감각적 만족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즉각적으로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커피 한 잔 마시면 기분이 나아지더라는 경험을 학습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보상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스타벅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단순히 맛있는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커피 구매 자체를 하루의 의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스타벅스 들르는 게 내 루틴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커피는 더 이상 음료가 아니라 정체성이 됩니다. 이걸 브랜드 의뢰화라고 하는데 스타벅스만큼 이걸 잘하는 브랜드가 없어요. 왜 하필 스타벅스일까요? 전 세계의 카페는 수도 없이 많은데 말이죠. 답은 간단합니다. 스타벅스는 가장 정교한 소비 구조를 설계한 회사거든요. 이 회사는 단순히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행동경제학의 모든 원리를 제품에 집어넣었습니다. 넛지, 프레이밍, 보상 강화, 목표 설정, 손실 회피, 이 모든 게 스타벅스 리워드 시스템 안에 들어있어요. 스타벅스 리워드를 처음 시작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커피 마시면서 별 모으면 공짜로 하나 받는 거네. 좋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커피가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별을 모으기 위해 커피를 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목표 근접 효과입니다.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행동이 더 빨라지고 강해지는 심리적 현상이거든요. 별 10개 모았어. 2개만 더 모으면 무료 음료야.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소비는 가속화됩니다. 어제는 커피 안 마셔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꼭 사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죠. 무료 음료 한 잔 받으려고 커피 2잔 값을 쓰는 건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뇌는 이걸 합리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거든요. 더 무서운 건 부분 보상 강화라는 시스템입니다. 스타벅스는 별을 항상 똑같이 주지 않아요. 가끔씩 이번 주 한정 별 3배 적립, 오늘만 별 5개 더 같은 프로모션을 던집니다. 이게 정확히 도박 중독과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예측할 수 없을 때 보상이 더 강력하게 작동하거든요. 슬롯머신이 중독적인 이유도 언제 당첨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스타벅스는 이 원리를 커피에 적용한 겁니다. 그리고 앱 결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스타벅스 앱을 설치하는 순간 결제의 마찰이 사라져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영수증을 챙기는 과정이 모두 생략됩니다. 손가락 2번만 누르면 끝이죠.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걸 마찰 비용 감소라고 하는데 결제가 쉬울수록 소비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내면 지출을 실감하지만 카드로 내면 덜 아프거든요. 스타벅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 앱으로 내게 만들었어요. 골드 등급 시스템도 교묘합니다. 골드 유지까지 2잔 남았습니다. 이번 주에 한 번만 더 주문하면 다음 달에도 골드 유지. 이런 메시지가 뜨면 우리는 압박을 느낍니다. 골드를 잃는 게 손해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게 손실 회피 심리입니다. 인간은 얻는 즐거움보다 잃는 고통을 더 크게 느끼는데 스타벅스는 이걸 완벽하게 활용했어요.
골드 등급 자체는 실제로 큰 혜택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유지하려고 억지로 커피를 삽니다. 메뉴 선택에서도 넛지가 작동합니다. 넛지는 선택을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환경을 살짝 바꿔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설계입니다. 그래서 프라푸치노는 별이 더 쌓여요 같은 문구를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비싼 메뉴를 선택하게 됩니다. 원래 아메리카노 마시려고 했는데 라떼로 바꾸고 라떼를 시키려다가 프라푸치노를 고르는 겁니다. 별을 더 받으려면 비싼 메뉴를 사야 하니까요. 이건 가격 프레이밍 전략인데 소비자가 가격 대신 보상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상징성이 있습니다. 스타벅스 골드 카드를 들고 다니고 이름 적힌 컵을 받고 사이렌 오더로 빠르게 픽업하는 경험은 단순한 커피 구매가 아닙니다. 이건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이자 정체성 표현이거든요. 스타벅스를 마신다는 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커피가 아니라 경험과 상징을 사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합쳐지면 무서운 강화 루프가 만들어집니다. 커피를 마시면 감각적으로 만족하고 앱에서 별이 쌓이는 걸 보면 시각적 보상을 느끼고 무료 음료라는 목표가 생기면 동기가 상승하고 목표에 가까워지면 소비가 증가하고 구매를 반복하면 다시 감각적 만족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학습돼요. 나는 커피를 산다 해서 나는 스타벅스를 산다로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일상에서 이런 순간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커피 안 마시면 하루가 시작 안 되는 느낌. 이건 심리적 의뢰화죠. 집에서 커피 타 마시면 맛이 없어. 이건 브랜드가 당신의 감각 경험을 규정해 버린 겁니다. 앵커링 효과라고 하는데 스타벅스 맛에 기준점이 박혀버린 거예요. 별 적립 때문에 메뉴를 바꿨다. 이건 가격보다 보상 신호가 더 강하게 작동한 사례입니다. 이는 보상 기반 습관 형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리워드 시스템이 반복 행동을 강화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죠. 그래서 선택을 하고 보상으로 별을 적립받으면 이것은 습관이 되고 습관이 강화되면 결국 재구매가 일어납니다. 이를 행동경제학에서는 강화학습과 즉각적 보상 효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드 유지하려고 억지로 한 잔 더 샀다. 완벽한 손실 회피죠. 골드를 잃는 게 실제 손실처럼 느껴지니까요. 무료 음료 받으려고 평소보다 비싼 메뉴 골랐다. 이건 보상 극대화를 위한 비합리적 의사결정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당신은 커피를 선택한 걸까요? 아니면 선택당한 걸까요?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더 무섭습니다. 한 달에 스타벅스에서 6만 원을 쓴다고 가정해 볼게요. 별로 큰 돈 아니죠? 그런데 1년이면 72만 원입니다. 10년이면 720만 원이에요. 여기에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많이 쓰게 되죠. 20년이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소비 패턴의 고착화가 가져오는 장기적 지출 증가입니다. 브랜드 락인 효과도 있습니다. 한번 스타벅스에 익숙해지면 다른 카페로 옮기기 어려워져요. 별도 모았고 골드 등급도 있고 사이렌 오더도 편하고 메뉴도 익숙하니까요. 경쟁사가 더 좋은 커피를 팔아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환 비용이 크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스타벅스가 원하는 겁니다. 고객을 묶어두는 거죠. 데이터 측면도 중요합니다. 스타벅스는 당신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자주 사는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메뉴를 개발하고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매장을 운영합니다. 당신은 커피를 마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데이터를 제공하며 스타벅스의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알고리즘은 다시 당신을 더 정교하게 타겟팅하죠. 문화적 소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타벅스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공간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스타벅스에서 공부하고 회의하고 데이트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이건 커뮤니티 형성이죠. 스타벅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일종의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를 마시는 건 음료 구매가 아니라 문화적 의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불 충전금이에요.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 총액이 2조 6,249억 원입니다.
선불 충전 건수는 813만 건이에요. 2020년에 1848억 원이던 선불 충전금이 2024년에는 6,603억 전으로 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용하지 않은 선불 충전금입니다. 2020년 말에 1,801억 원이었는데 2025년 8월 기준으로 4,014억 원으로 늘었어요. 사람들이 충전은 하는데 다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로 갈까요? 스타벅스가 가져갑니다. 정확히는 스타벅스가 이 돈을 운용해서 수익을 냅니다. 지난 6년 동안 스타벅스가 선불 충전금으로 거둔 이자와 투자 수익이 408억 원입니다. 이 돈의 60.5%는 은행 예금에, 39.5%는 단기 자금 신탁이나 특정 금전 신탁 같은 비은행권 상품에 투자됐어요. 스타벅스는 낮은 위험의 단기 자금 신탁에 투자해서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말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고객 돈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 스타벅스는 금융감독원 감독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불 충전금이 스타벅스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의 허점을 파고든 겁니다. 고객이 충전한 돈은 엄연히 고객 돈입니다. 그런데 스타벅스는 이 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운용하고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이걸 관리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은 손을 못 대고 소비자는 모르고 있고 스타벅스는 계속 수익을 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 카드에 돈을 충전해놓고 잊어버립니다. 나중에 쓰려고 하고 넣어둔 3만 원이 몇 달 동안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이인 스타벅스는 그 돈으로 이자를 받고 있죠.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 돈은 영영 스타벅스 것이 됩니다. 환불받기도 번거롭고 소액이라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게 스타벅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선불 충전 시스템을 쓰는 모든 기업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편의점, 베이커리, 다른 카페 체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스타벅스가 규모가 크다 보니 문제가 더 부각되는 겁니다. 2조 원이 넘는 돈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불 충전을 아예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만 결제하는 거죠. 그런데 별을 모으려면 충전을 해야 하니까 딜레마가 생깁니다. 만약 충전을 한다면 큰 금액을 넣지 말고 소액만 충전하세요. 쓸 만큼만 넣고 자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카드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안 쓰는 돈이 있다면 환불받으세요. 스타벅스 앱에서 충전 내역과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들어가서 체크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돈이 쌓여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프로모션 때문에 큰 금액을 충전했다가 다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돈은 그냥 스타벅스 금고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도적으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선불 충전금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도록 법을 바꿔야 해요. 고객 돈을 기업이 마음대로 운용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익의 일부는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구조가 필요하죠. 지금처럼 408억 원을 혼자 가져가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스타벅스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맛있는 커피를 팔아서가 아닙니다. 감각적 만족 위에 정교한 보상 시스템을 올려놓고 그 위에 목표와 등급과 상징성을 더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불 충전 시스템으로 고객 돈까지 묶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우리는 스타벅스 앞에서 매번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스타벅스 커피가 맛있고 분위기가 좋고 편리하다면 당연히 이용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내가 왜 이 선택을 하는지 이해하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별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커피가 필요해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소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달에 스타벅스에서 얼마를 쓰는지 계산해 보세요. 그 돈이 정말 가치 있는 지출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별을 모으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별은 부수적인 혜택일 뿐이고 진짜 목적은 내가 필요한 걸 사는 거여야 합니다. 골드 등급 유지하려고 억지로 커피 사는 건 비합리적인 소비죠.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 커피를 내려 마시면 훨씬 저렴해요. 한 달에 6만 원이면 좋은 원두 사서 매일 마실 수 있습니다. 물론 편리함이나 분위기는 떨어지겠죠.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이득입니다. 또 다른 카페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스타벅스만 고집할 이유는 없거든요.
선불 충전금 관리도 잊지 마세요. 큰 금액 충전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잔액 확인하고 안 쓰는 돈은 환불받으세요. 당신의 돈이 스타벅스 금고에서 이자를 벌두지 마세요. 408억 원 중에 당신 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리워드 시스템은 정교하게 설계된 행동경제학의 결정체입니다. 목표 근접 효과, 부분 보상 강화, 손실 회피, 브랜드 락인, 이 모든 게 우리를 묶어두는 장치예요. 여기에 선불 충전금까지 더해지면 완벽한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커피를 마시고 별을 모으고 돈을 충전하고 다시 커피를 마십니다. 하지만 선택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스템을 이해하면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왜 이 선택을 하는지 알고 내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강력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 충분히 통제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스타벅스 앱을 한번 열어보세요. 카드 잔액이 얼마인지, 지난달에 얼마를 썼는지, 별은 몇 개 모았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하세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소비인지 아니면 시스템이 유도한 소비인지 말이에요. 그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지갑은 훨씬 안전해집니다. 도토리 하나가 모이면 도토리 숲이 되듯이 작은 소비 습관 하나가 당신의 경제를 바꿉니다. 오늘도 현명한 소비, 그리고 도토리 경제학과 함께하세요.